1260년 초봄 카이로의 궁전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날아온 소식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500년간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었던 그 위대한 도시가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군은 티그리스 강을 피로 물들였고 도서관의 책들이 강물에 던져져 물이 검게 변했다는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37대 칼리파 알무스타심은 양탄자에 말아진 채 말발굽에 짓밟혀 죽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칼리파의 피를 땅에 흘리지 않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의 술탄 쿠투즈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원래 호라즘 제국의 귀족 출신이었으나 어린 시절 몽골의 침략으로 가족을 잃고 노예로 팔려온 인물입니다. 그가 겪은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마다 도시는 사라지고 들판은 시체로 뒤덮였으며 살아남은 자들조차 공포로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문명의 존망을 건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260년 3월 드디어 쿠투즈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훌라구의 사신들이 카이로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항복 권고문을 던져주었고 그 내용은 이집트의 지배층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부터 서쪽으로 지는 곳까지 칭기즈칸의 후예들에게 복종하지 않은 땅은 없다. 너희가 복종한다면 안전을 보장하겠으나 저항한다면 바그다드의 운명을 똑같이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여자들은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의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궁전 안에서는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대다수의 귀족들과 관료들은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몽골에 맞서 싸운 나라 중 살아남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호라즘도 페르시아도 바그다드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최소한 백성들의 목숨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저항하면 이집트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피라미드조차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쿠투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항복이라고요? 몽골인들에게 항복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정복과 학살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그다드의 칼리파도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양탄자에 말려 죽었고 그의 백성들은 모두 도살당했습니다. 몽골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쿠투즈는 회의실을 나와 직접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항복을 주장하다 체포된 고위 관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모두 처형하라. 우리 군대 안에 겁쟁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포를 퍼뜨리는 자는 적군보다 더 위험하다. 이것은 잔혹한 결정이었지만 쿠투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쿠투즈는 더욱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몽골 사신들을 궁전 광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사신들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항복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쿠투즈는 칼을 빼들었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사신들의 목을 쳤습니다. 피가 대리석 바닥에 튀었고 사신들의 머리는 광장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했습니다. 이 머리들을 성문에 걸어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카이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몽골의 사신을 죽인다는 것은 곧 전면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집트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싸워서 이기거나 싸우다 죽거나. 쿠투즈는 즉시 전국에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스크마다 사람을 보내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바그다드가 무너졌습니다. 다마스쿠스가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몽골군은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아내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학살당할 것입니다. 알라께서는 싸우는 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영광 속에서 순교할 것인가. 그러나 군대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쿠투즈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말을 사야 하며 식량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너희의 재산을 내놓으라. 몽골이 온다면 그 재산도 소용없을 것이다. 어떤 상인들은 불평했지만 쿠투즈는 단호했습니다. 재산이 아까우면 지금 이집트를 떠나라. 하지만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맘루크 기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쿠투즈는 매일 아침 훈련장에 나가 병사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는 술탄이었지만 병사들과 똑같이 갑옷을 입고 말을 탔으며 똑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웠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지휘관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쿠투즈는 홀로 나일강가를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몽골군이 자신의 고향을 불태웠을 때 그는 단지 10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몽골 기병의 칼에 쓰러지는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노예 시장에서 팔려갔고 채찍질을 당했으며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의 어린아이들이 내가 겪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6월이 되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이 팔레스타인을 지나 남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라군은 몽골 본국의 급한 사정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이끌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지만 그의 장군 키트부카가 여전히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키트부카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고 이슬람에 대한 증오심이 깊었습니다. 그는 바그다드를 파괴한 주역이었으며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쿠투즈는 장군들을 소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이바르스라는 이름의 뛰어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킵차크 초원 출신의 맘루크로 전술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몽골의 전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이길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쿠투즈와 바이바르스는 종종 의견 충돌을 빚었지만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 세계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7월 말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쿠투즈는 전 군대에 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이로의 거리는 행군하는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맘루크 기병들은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창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그들을 환송했습니다. 여자들은 울었고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쿠투즈는 말 위에서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용감한 전사들이여,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패배한다면 이슬람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알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창을 하늘로 치켜들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카이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리앗의 셈이라 불리는 운명의 전장을 향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승리냐 멸망이냐. 쿠투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퇴로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이로를 떠난 맘루크 군대는 북쪽으로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8월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모래바람은 병사들의 얼굴을 매섭게 할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맘루크였고 맘루크란 곧 규율과 인내의 화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맘루크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소유된 자, 즉 노예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킵차크 초원, 코카서스 산맥, 중앙아시아에서 어린 소년들을 사들였습니다. 10살에서 12살 정도의 나이,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소년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들은 카이로의 특별한 병영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죽음보다 가혹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새벽 첫 기도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년들은 먼저 코란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맘루크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이슬람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교육이 끝나면 본격적인 무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말 위에서 보냈습니다. 맘루크 교관들은 용서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말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전장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채찍이 날아왔고 소년들은 피를 흘리며 배워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카바크라 불리는 기마 사격술이었습니다. 맘루크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연속으로 화살을 쏘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쏘는 것이 아니라 6발의 화살을 모두 손바닥만 한 표적에 박아 넣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몽골 기병들도 뛰어난 궁수였지만 맘루크의 정확도는 그들을 능가했습니다. 어떤 맘루크는 100m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표적의 중심을 맞출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맘루크의 진정한 강점은 활이 아니라 창과 검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이 가벼운 가죽 갑옷과 짧은 곡궁에 의존했다면 맘루크는 중무장 기병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갑옷은 두께가 몇 센티미터에 달하는 누빔 갬비슨이었고 그 위에 철제 사슬 갑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일부 고위 맘루크들은 판금 갑옷까지 착용했습니다. 이런 장비는 무게가 30kg을 넘었지만 맘루크들은 이것을 입고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되었습니다. 맘루크의 주무기는 5m가 넘는 장창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기사들이 사용하던 랜스와 비슷했지만 더욱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창대는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고 창끝은 다마스쿠스 강철로 단조되었습니다. 이 창으로 돌격하는 맘루크 기병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맘루크들은 허수아비를 향해 돌격 연습을 했습니다. 목표는 단 한 번의 돌격으로 허수아비를 완전히 관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팔이 부러질 듯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술 훈련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맘루크가 사용하는 검은 사이프라 불리는 곡도였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샴쉬르와 비슷했지만 날이 더 넓고 무거웠습니다. 한 번의 배기로 사람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교관들은 소년들에게 나무 기둥을 베게 했습니다. 단번에 잘라내지 못하면 저녁을 주지 않는다.
소년들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들은 쇠막대도 2동강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맘루크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개인의 무예가 아니라 집단 전술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이 야생의 늑대처럼 자유롭게 움직였다면 맘루크 기병은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전투 중에도 지휘관의 깃발과 나팔 소리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맘루크들은 끝없이 대형 연습을 했습니다. 쐐기형 대형, 일자형 대형, 초승달형 대형. 나팔이 한 번 울리면 쐐기로 바뀌고 2번 울리면 일자로 펼쳐졌습니다.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전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형이 무너지는 순간 너희는 모두 죽는다. 교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봤습니다. 이런 훈련은 10년 이상 계속되었고 그 결과 맘루크는 전장에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1260년 8월 시리아로 향하는 행군길에서 쿠투즈는 병사들의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야영지에서 그는 부대별로 전술 연습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몽골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적이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바그다드처럼 될 것이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이바르스는 특히 정찰병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몽골과의 전투에서 정보는 생명이었습니다. 정찰병들은 적의 위치, 병력 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직접 젊은 정찰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눈이 되고 귀가 되어야 한다. 몽골군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 하지만 절대 들키지 마라. 들키는 순간 너희는 죽고 우리 전체가 위험해진다. 정찰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결국 몽골군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그들이 가져온 정보는 전투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행군 중에도 맘루크들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함께 땀을 흘렸고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유대감이 맘루크를 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맘루크가 바이바르스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몽골군은 정말 그렇게 강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바이바르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몽골의 침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몽골 기병들이 얼마나 빠르고 잔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몽골군은 강하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 위에서 자랐고 활 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타고난 전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전사다. 우리의 무기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고 우리의 방패는 용기가 아니라 규율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며칠 후 맘루크 군대는 가자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 있었고 시체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어떤 시체는 이미 독수리들에게 뜯어먹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많은 병사들이 구역질을 했습니다. 쿠투즈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알라여, 이 무고한 영혼들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병사들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복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영지에서 맘루크들은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몽골군을 막을 것이다.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마침내 8월 말 맘루크 군대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도달했습니다. 정찰병들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몽골군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병력은 약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쿠투즈와 바이바르스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전장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몽골 기병의 기동력이 위협적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계곡에서 싸운다면 그들의 장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이바르스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아인 잘루트 골리앗의 샘입니다. 이곳은 좁은 계곡이고 양쪽에 능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복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쿠투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는 그곳에서 싸울 것이다. 몽골군을 그곳으로 유인하라. 운명의 전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맘루크들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점검하고 무기를 갈았으며 말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맘루크였고 맘루크는 무릎 꿇지 않는 전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260년 9월 2일 새벽 바이바르스는 선발대를 이끌고 조용히 야영지를 떠났습니다. 그의 부대는 1000명의 정예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두 검은색 망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몽골군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극하여 아인 잘루트 계곡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였지만 바이바르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이바르스는 킵차크 초원 출신의 맘루크였습니다. 그의 피부에는 푸른 반점이 있었고 한쪽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그는 외모 때문에 값이 싸게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전술적 천재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을 마치 바둑판처럼 읽을 수 있었고 적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쿠투즈조차 인정했습니다. 바이바르스만큼 전쟁을 이해하는 자는 없다. 선발대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멀리서 몽골군의 야영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천 개의 천막이 들판을 뒤덮고 있었고 말들의 울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이미 깨어나 활 시위를 당기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려했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바이바르스의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들이 바로 바그다드를 불태운 자들입니까? 바이바르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오늘 저들은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무덤을 말이다. 몽골군의 사령관 키트부카는 네스토리 우스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훌라구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한 명이었고 바그다드 함락 당시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키트부카는 이슬람을 증오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과거 무슬림 군대에게 박해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바그다드에서 모스크를 파괴할 때 직접 앞장섰고 이맘들을 처형할 때 웃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이집트를 정복하여 이슬람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키트부카의 막사는 호화로웠습니다. 페르시아산 융단이 깔려 있었고 금으로 장식된 갑옷이 거치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로 양고기와 발효된 말젖을 마시며 부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맘루크들이 우리에게 맞서겠다고. 웃기는 일이다. 노예들이 감히 몽골 제국에 도전한다니 말이다. 그의 부하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무패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에게 패배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찰병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령관님, 남쪽에서 맘루크 기병들이 나타났습니다. 병력은 1000명 정도로 보입니다. 키트부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우 1000명.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려는 모양이군. 좋다. 그들에게 몽골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3000명을 보내라.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라. 몽골 기병 3000명이 즉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몽골 아이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탔고 5살 때부터 활을 쐈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탈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활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100m 밖에서도 사람을 쏘아 죽일 수 있었고 연속으로 10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적에게 접근하여 화살 세례를 퍼붓고 적이 반격하려 하면 재빨리 후퇴합니다. 적이 지치면 다시 돌격하여 섬멸합니다. 이 전술로 그들은 유럽의 기사들도 무너뜨렸고 중국의 대군도 격파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망원경을 통해 다가오는 몽골 기병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침착하라.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인하러 온 것이다. 그들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화살 몇 발을 쏴라. 하지만 절대 깊이 교전하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다. 몽골 기병들이 200m 앞까지 다가왔을 때 바이바르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맘루크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정확했습니다. 몇몇 몽골 기병들이 말에서 떨어졌고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몽골군은 즉시 반격했습니다. 그들의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바르스는 이미 후퇴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맘루크 선발대는 남쪽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몽골군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도망치는 노예들을 잡아라. 몽골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바이바르스가 정확히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추격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들이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추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 몽골군이 포기할 것이고 너무 느리면 따라잡힐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묘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화살 몇 발을 쏘았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 오만한 놈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몽골 지휘관은 이를 갈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바이바르스의 선발대는 아인 잘루트 계곡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좁은 협곡이었습니다. 양쪽으로 가파른 언덕이 솟아 있었고 가운데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계곡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몽골군도 주저없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에서 3배나 우세했고 맘루크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승리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몽골 지휘관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전매 특허인 위장 후퇴 전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칭기즈칸이 즐겨 사용했던 바로 그 전술, 적을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는 전술을 지금 바이바르스가 역으로 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의 전술에 스스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계곡 깊숙이 들어왔을 때 바이바르스는 갑자기 부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몽골 지휘관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들이 멈췄지?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양쪽 능선에서 갑자기 깃발들이 올라왔습니다. 초록색 깃발, 이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로 수천 명의 맘루크 궁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활시 위에 화살을 걸고 있었습니다. 몽골 지휘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함정이다. 후퇴하라. 하지만 좁은 계곡에서 후퇴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능선 위에 맘루크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 위를 놓았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화살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몽골 기병들의 비명이 계곡을 울렸습니다. 말들이 쓰러졌고 기병들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들은 반격하려 했지만 능선은 너무 높았고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동시에 바이바르스의 선발대가 돌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맘루크 기병들의 창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몽골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맘루크의 사이프가 몽골 기병의 목을 베었고 맘루크의 창이 몽골 기병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몽골 지휘관은 필사적으로 부하들을 통솔하려 했습니다. 대형을 유지하라. 계곡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혼란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몽골 기병의 기동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통 안의 물고기처럼 갇혀버렸습니다. 1시간 후 전투는 끝났습니다. 3,000명의 몽골 기병 중 절반 이상이 죽었고 나머지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승리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도망친 몽골 병사들이 키트부카의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키트부카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감히 몽골군을 매복 공격하다니. 맘루크들이 어디 있느냐? 정찰병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인 잘루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병력은 약 15,000명으로 추정됩니다. 키트부카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전군을 이끌고 아인 잘루트로 간다. 저 오만한 노예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부하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덫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덫이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260년 9월 3일 새벽 아인 잘루트 계곡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맘루크 병사들은 이미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쿠투즈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자리 잡았고 좌익에는 베테랑 기병들이, 우익에는 바이바르스의 정예 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양쪽 능선에는 여전히 궁수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쿠투즈는 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그의 말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말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쿠투즈는 투구를 쓰기 전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알라여, 오늘 저희에게 승리를 내려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저희가 이기면 이슬람이 살아남고 저희가 지면 이슬람이 사라집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하소서. 오전 8시쯤 북쪽 지평선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들처럼 보이던 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곧 수천 명의 기병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깃발은 바람에 펄럭였고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키트부카는 2만 명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는 맘루크를 단번에 쓸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맘루크 병사들 사이로 긴장이 흘렀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무릎이 떨렸고 어떤 병사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몽골의 명성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기사들을 무너뜨렸고 중국의 대군을 격파했으며 페르시아의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쿠투즈는 소리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저들도 피를 흘리고 저들도 죽는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키트부카는 맘루크 군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우리에게 맞서겠다는 것인가? 좋다, 오늘 저 노예들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겠다. 그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몽골 군기병 5천 명이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200m 앞까지 다가와 일제히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화살비가 맘루크 대열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맘루크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들어 올렸고 두꺼운 갑옷이 화살을 튕겨냈습니다. 물론 일부 병사들은 쓰러졌습니다. 갑옷 틈새로 화살이 박혔고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대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맘루크들은 10년 이상 훈련받은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바이바르스가 반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익의 맘루크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날렸습니다. 맘루크의 활은 몽골의 활보다 사정거리가 길었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몽골 기병들을 맞췄습니다. 몽골 기병들이 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키트부카는 놀랐습니다. 저들의 활이 이렇게 강력한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1시간 동안 원거리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화살을 쏘아댔고 양쪽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계곡은 화살로 가득 찼고 공기는 먼지와 화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키트부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돌격하라. 백병전으로 끝내겠다. 몽골 기병 10,000명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그들은 괴성을 지르며 맘루크 대열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대지가 흔들렸고 하늘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병이 동시에 돌격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쿠투즈는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창을 들어라. 맘루크 기병들이 일제히 5m 길이의 장창을 수평으로 겨눴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가시덤불처럼 서 있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이 10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50m, 30m, 20m. 쿠투즈가 외쳤습니다. 맞서라. 두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충돌음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맘루크의 장창이 몽골 기병을 꿰뚫었습니다. 창끝이 가슴을 관통하고 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말들이 넘어지고 기병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몽골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을 피해 측면으로 돌아갔고 검으로 맘루크를 공격했습니다.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곡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말의 비명, 사람들의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고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맘루크 기병은 사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한 번의 배기로 몽골 기병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몽골 기병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맘루크의 틈새를 노렸습니다. 그들의 짧은 검이 갑옷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맘루크 좌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대형이 흔들렸습니다. 병사들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공포가 번졌습니다. 키트부카는 이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고 있다. 더 밀어붙여라. 그는 예비 병력까지 모두 투입했습니다. 승리는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이바르스는 급히 쿠투즈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술탄님, 좌익이 붕괴 직전입니다. 증원이 필요합니다. 쿠투즈는 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패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쿠투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투구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술탄님,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투구를 다시 쓰십시오. 하지만 쿠투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병사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이 알아야 한다. 나도 그들과 함께 싸운다는 것을, 나도 그들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쿠투즈는 검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 외쳤습니다. 야 이슬람아! 야 이슬람아! 야 이슬람아! 오 이슬람이여! 그의 목소리는 전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술탄이 투구를 벗고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술탄이 자신들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퇴하던 병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지쳐있던 병사들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술탄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병사가 외쳤습니다. 우리도 술탄님과 함께 싸우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쿠투즈는 말에 다시 올라타 돌격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맘루크 기병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심이었고 용기였으며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쿠투즈의 검이 몽골 기병의 투구를 갈랐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전진했고 계속 베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맘루크 기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쐐기 대형을 만들어 몽골군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가르듯 그들은 몽골군을 양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키트부카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저들이 갑자기 강해졌느냐?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패배 직전이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진정으로 싸우는 이유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휘관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좁은 계곡에서 몽골의 기동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고 포위 기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맘루크의 중장 기병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갑옷은 적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들의 긴 창은 적을 멀리서부터 찔러댔습니다. 그들의 사이프는 한 번 배기로 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것은 몽골군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형이 흐트러졌고 그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몽골 기병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키트부카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몽골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장의 혼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오후 2시쯤 능선 위의 맘루크 궁수들이 다시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몽골군의 후방을 겨냥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후방의 몽골 기병들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몽골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맘루크 중기병이 밀어붙이고 위에서는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갇힌 쥐가 되었습니다. 키트부카는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그는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주변의 맘루크들을 베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쓰러졌습니다. 맘루크 기병의 창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고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곧 여러 개의 칼이 그의 몸을 찔렀고 그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몽골군 사령관이 죽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남은 몽골 기병들은 완전히 사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맘루크들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계곡을 빠져나가는 몽골 기병들을 뒤쫓아 베어넘겼습니다.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몽골 기병이 그날 죽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었을 때 전투는 끝났습니다. 아인 잘루트 계곡은 시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고 죽은 말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맘루크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무적의 몽골을 이긴 것입니다. 쿠투즈는 말에서 내려 전장을 걸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병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의 친구였고 그의 전우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형제들이여. 너희의 희생이 세상을 구했다. 1260년 9월 4일 새벽 아인 잘루트 계곡은 여전히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까마귀들이 하늘을 뒤덮었고 들개들이 시체 사이를 배회했습니다. 맘루크 병사들은 밤새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울면서 죽은 동료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슬람의 전통에 따라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흰 천으로 감싸고 메카를 향해 묻었습니다. 수천 개의 무덤이 계곡을 따라 늘어섰습니다. 쿠투즈는 포로들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몽골 기병들은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세워진 이래 그들은 항상 승자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몽골 장교가 끌려왔습니다. 그는 키트부카의 부관이었던 인물입니다. 쿠투즈가 물었습니다. 훌라구는 어디에 있느냐? 그가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냐? 장교는 대답했습니다. 훌라구 칸은 이미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몽골 본국에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백한 몽케가 중국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후계 문제로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쿠투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었습니다. 만약 훌라구가 전 병력을 이끌고 왔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쿠투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키트부카의 시신을 찾아라. 병사들이 시체 더미 속에서 키트부카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쿠투즈는 그의 시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용감한 전사였다. 비록 적이었지만 용기는 인정해야 한다. 그는 키트부카의 목을 베어 항아리에 담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다마스쿠스로 보내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몽골도 죽는다는 것을 말이다.
며칠 후 키트부카의 목이 든 항아리가 다마스쿠스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적의 몽골이 패배했습니다. 이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이집트 전역이 승리의 소식을 들었고 몇 주 만에 이슬람 세계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 스페인의 무슬림들도 인도의 무슬림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에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알라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알라께서 이슬람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쿠투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몽골군이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의 도시들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다마스쿠스, 알레포, 하마 이 도시들은 몇 달 전 몽골에게 점령당했고 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제 그 도시들을 해방시킬 때였습니다. 맘루크 군대가 다마스쿠스에 입성했을 때 도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꽃잎을 뿌렸고 음악을 연주했으며 거리에서 춤을 췄습니다. 쿠투즈는 백성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인 잘루투에서 목숨을 바친 모든 전사들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운 모든 무슬림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쿠투즈와 바이바르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전투에서 큰功을 세웠고 많은 병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쿠투즈에게 시리아 총독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쿠투즈는 거절했습니다. 시리아는 너무 중요한 곳이다. 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이 말은 바이바르스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1260년 10월 중순 쿠투즈는 카이로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카이로에서는 거대한 환영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이로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작은 마을 근처에서 쿠투즈는 사냥을 하려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몇몇 측근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바이바르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이바르스가 쿠투즈에게 다가갔습니다. 술탄님, 제가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쿠투즈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바이바르스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칼이 쿠투즈의 목을 쳤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쿠투즈는 비틀거리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이바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러느냐? 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권력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의 것이다. 다른 공모자들이 달려들어 쿠투즈를 마저 찔렀습니다. 세상을 구한 영웅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 자리에 버려졌고 나중에 발견되어 초라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몽골 제국을 처음으로 무찌른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당한 것입니다. 바이바르스는 즉시 카이로로 향했습니다. 그는 쿠투즈가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했고 자신이 새로운 술탄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바이바르스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바르스는 이집트의 술탄이 되었고 이후 17년간 통치하며 맘루크 왕조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쿠투즈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몽골 제국의 서진은 멈췄습니다. 훌라구는 다시는 이집트를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몽골 제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었고 제국은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칸국, 차가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원나라 이렇게 4개의 칸국으로 나뉘어졌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나중에 평가했습니다. 만약 아인 잘루트에서 맘루크가 패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몽골군은 이집트를 점령했을 것입니다. 카이로는 불탔을 것이고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조차 파괴되었을지 모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남아있던 고대 지식들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계속 서쪽으로 진격했을 것입니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고 십자군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침략했다면 막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불탔을 수도 있고 파리가 함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근대 문명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사 전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 잘루트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맘루크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승리였습니다. 이슬람 문명이 살아남았고 그 문명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이집트의 학자들은 계속 연구했고 예술가들은 계속 창작했으며 상인들은 계속 교역했습니다. 이슬람 문명은 수백 년 더 번영했고 그 과정에서 유럽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인 잘루트 계곡에는 나중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쿠투즈와 그의 용감한 전사들이 몽골 제국을 물리쳤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 이슬람을 지켰고 세상을 구했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라. 지금도 매년 9월 3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은 죽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강한 자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약한 자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강철 같은 규율이 필요하며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의지입니다. 쿠투즈와 그의 맘루크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압도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인 잘루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약점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길이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쿠투즈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고향도 자유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했고 배웠으며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했습니다. 비록 그는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맘루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사회의 최하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피땀 흘려 훈련했습니다. 10년, 20년 평생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인 잘루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유리한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많은 병력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쿠투즈가 투구를 벗고 외쳤을 때, 야 이슬람아,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해는 아인 잘루트 계곡 위로 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외침은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야 이슬람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는 결국 꺾이지 않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아인 잘루트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